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박영선, 김현철 장관을 비롯해 신임 장관 5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야당은 국민을 무시한 불통의 결정판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오늘 새벽 미국에서 향년 70세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폐질환을 앓아오던 조 회장은 최근 주주총회 등의 충격에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산불 지역에 이재민이 9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산불 원인을 찾기 위한 수사도 본격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강원 산불을 계기로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청와대가 곧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동안 번번이 불발됐던 국가직 전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죄와 성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 간의 유착 의혹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별장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연예인의 권유로 마약을 다시 하게 됐다고 진술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실관계 파악 후 필요할 경우 해당 연예인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며 아울러 지난 2016년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네, 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미국에 머물고 있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별세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조양호 회장이 오늘 새벽 치료를 받던 미국 한 병원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별세했다고 밝혔습니다. 폐 질환이 있던 조 회장은 지난해 11월 미국으로 출국해 수술을 받은 뒤 요양 치료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진그룹은 조 회장의 별세 소식에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이른바 갑질 논란 등으로 총수 일가의 경영일선 퇴진을 주장해왔던 일부 직원들은 애도를 표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경영권 변화의 목소리도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이하린 기자입니다. 대한항공 서울 서소문 사옥 빌딩. 조양호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대한항공은 하루 종일 충격에 빠졌습니다. 조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미국 LA에 머물고 있다는 건 알려졌지만 심각한 질환이 있다는 사실은 전해지지 않았던 상태여서 충격은 더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조 회장 별세에 일제히 애도를 표하면서 경제발전과 평창올림픽 등 국가적 공로가 많다며 사회적 큰 손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갑질과 관련해 항공업계 오너 일가의 퇴진을 요구해온 일부 직원들의 단체 대화방에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조 회장의 빈자리는 외부 전문 경영인으로 채워졌으면 한다는 등의 경영권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여전했습니다. 실제로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의 주가는 20%가량 올라 지배구조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한항공은 미국에서 조 회장 시신 운구에 대한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나흘에서 일주일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 회장의 국내 운구가 마무리되면 장례 절차와 앞으로 그룹 경영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내부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진그룹은 조양호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에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으며 그룹 사장단 회의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진행해 항공안전과 회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네, 고인은 국제항공업계 거물로 활동을 해왔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자녀와 부인의 갑질로 여론의 지탄을 받았으며 또 최근엔 대한항공 사내이사직을 상실하기도 했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누구인지 박병환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조양호 회장은 지난 1949년 3월 인천에서 한진그룹 창업주인 고 조중훈 회장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인하대를 졸업하고 1974년 한진그룹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해 1992년 대한항공 사장, 1999년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에 올랐습니다. 2002년 부친이 타계한 후 2003년부터 한진그룹 회장직을 맡아왔습니다. 창업주 타계 후 한진그룹은 네 형제 사이에 계열 분리가 이루어져 장남인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을 맡고 차남이 한진중공업, 삼남이 한진해운, 사남이 메리츠금융을 각각 맡아 경영해 왔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말년에 가족들로 인한 문제가 끊이지 않았는데 지난 2014년 장녀인 조연아 씨의 땅콩 회양 사건으로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대한항공의 회장으로서 또한 조연아의 애들로서 국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용서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차녀인 조현민 씨의 물컵 갑질, 또 부인의 가사 도우미 학대 등의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성실껏 수사임하겠습니다. 앞으로 회장직을 계속 유지하실 겁니까? 결국 조 회장 본인도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로 인해 지난달 대한항공 주총에서 대표이사 연임에 실패하면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 회장은 국제항공운송협회 아이아타 등 국제항공업계에서 주목할 만한 역할을 해왔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 대한항공 창사 50주년을 맞아 항공업계 최대 행사인 아이아타 국제항공운송협회 총회를 서울에 유치했지만 행사 개최 2개월을 앞두고 생을 마감하는 비운을 맞았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조양호 회장의 급작스러운 별세로 줄줄이 예정됐던 재판과 추가 수사도 모두 멈췄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범들의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지만 핵심 당사자인 조 회장의 부재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양호 회장은 지난해 10월 수개월의 검찰 수사 끝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70억대 배임과 횡령을 저지른 혐의입니다. 기내 면세품 납품 과정에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어 중개 수수료를 챙기고 자식들의 보유 주식을 계열사에 비싼 값으로 되팔아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차명으로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 1,500억대 급여를 타낸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탈세와 자택 경비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여 함께 법정에서 유무죄를 따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조 회장의 별세로 줄줄이 예정됐던 재판과 수사는 모두 멈춰섰습니다. 법원은 재판 당사자인 조 회장이 숨져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조 회장이 받고 있던 추가 혐의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중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 관계자 등 공범들에 대한 재판과 수사는 계속되겠지만 조 회장의 부재로 어느 정도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 조 회장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등을 받는 부인 이명희 씨와 딸 조연아 씨에 대한 재판 역시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대한항공 문제 취재해온 이하린 기자와 조양호 회장 별세 소식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소식 들은 분들은 많이 놀라셨을 텐데 투병 사실이 원래 알려져 있던 일인가요? 네, 투병설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이야기가 전해진 적은 없습니다. 사실 최근 대한항공이 뉴스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관련 이슈가 부각됐는데요. 위독하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불과 6개월 전 돌이켜 생각하면 마지막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때인데요. 지난해 10월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미 재개회의 관련 행사에 참석했을 때만 해도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병세를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7일 불과 10여일 전인데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연임안이 부결되면서 대표이사직을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조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미국 LA 별장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만 전해졌을 뿐이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지난해 11월 미국으로 출국해서 12월에 폐질환 수술을 받은 뒤 호전되다가 최근 갑자기 상태가 나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불과 6개월 전에 공개 석상에서 건강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주변의 충격도 클 것 같은데요. 회사 내부나 주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월요일 오전에 출근하자마자 조 회장의 별세 소식을 접한 임직원들은 안타까움과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한항공의 한 임원은 평소 폐질환이 있어서 치료 중인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위독한 수준인 줄은 몰랐다면서 다들 놀라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한항공 하면 이제 갑질 파문부터 떠오를 정도로 그동안 구설에 많이 올랐죠. 일부 직원들은 촛불 집회까지 열고 사측과 대립해 왔는데요. 하지만 오늘 조양호 회장의 별세 소식에 평소 항공업계 오너 일가 퇴진을 강하게 요구해온 일부 직원들의 단톡방에서도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글이 속속 올라왔습니다.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할 수 없다는 애도의 글도 눈에 띄었고요. 그동안 조 회장 일가의 갑질을 고발해온 민주노총 대한항공 직원연대 지부 박창진 지부장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동시에 조 회장의 빈자리는 외부 전문 경영인으로 채워졌으면 한다는 등의 경영권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여전했습니다. 예. 비록 얼마 전에 사내 이사직을 잃긴 했지만 그래도 대한항공의 최대 주주이자 한진그룹 회장이었는데 그렇습니다. 회사의 경영권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우선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3세 경영에 속도가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난 2017년에 대한항공 대표이사가 된 조 사장은 가족 가운데서 남은 유일한 대한항공 사내 이사입니다. 또 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대표이사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분 상속과 승계 과정이 순탄치 않을 거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진그룹의 지배 구조를 보면요. 조 회장에 비해서 자녀들이 가진 지분은 크지 않은데요. 아버지의 상장계열사 주식 지분을 물려받기 위해서 내야 하는 상속세가 최소 1,700억 원을 넘을 거란 추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최대 주주 지위가 위협받아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매정하다고 봐야 될지 조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에 주가가 엄청 많이 오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의 주가를 보면 지난주 금요일보다 무려 20% 올라서 34,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대한항공과 진에어 등 나머지 계열사 주가도 모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는 그룹 지배구조 개편이 본격화할 거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각에서는 매정해 보이긴 하지만 이 시장에서는 조 회장 별세를 오너 리스크 해소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대기업을 이끌던 수장의 별세인 만큼 상속 절차도 복잡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세 규모도 매우 큰데요. 우선 유가족과 기업 입장에서는 이 고인이 되신 분부터 잘 모시고 난 뒤에 그 외 절차에 대해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조양호 회장 별세 소식 알아봤습니다. 경제부 이하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박영선, 김현철 장관을 포함해 신임 장관 5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험난한 청문회를 겪은 만큼 능력을 잘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야당의 거센 사퇴 압박을 받았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현철 통일부 장관을 포함해 신임 장관 5명이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신임 장관의 배우자들도 함께 초청돼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 시한이 끝나고 바로 다음 날 장관 인사를 마무리한 겁니다. 아주 험난한 인사청문회 과정을 겪은 만큼 이를 통해서 행정 능력 그리고 또 정책 능력을 잘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영선 장관에겐 중소기업 소상공인 살리기를 위한 각별한 성과를 요청했고 김현철 장관은 남북관계 발전의 적임자라며 기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신임 장관들은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면서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든든한 친구이자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 내부에 다양한 의견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 의견 차이들이 화음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겠습니다. 박영선, 김현철 장관 임명으로 이번 정부 들어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모두 11명으로 늘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명 강행 논란에 대해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들이 있다는 것 외에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뚜렷한 결격 사유가 없는데도 야당이 두 장관을 반대하는 건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게 청와대의 시각입니다. 인사는 일단 마무리됐지만 야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권력기관 개혁, 공정경제법안 등 주요 입법과제 추진 동력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에 정치권은 다시 충돌했습니다. 보수 야당들은 불통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모처럼 손을 잡았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며 서명식도 가졌습니다. 원내대표님들이 전부 힘을 합쳐서 가능한 지금 밀려있는 10,000개 이상의 법률이 소위라도 통과할 수 있도록 좀 독려하시는.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김현철, 박영선 장관을 예정대로 임명하자 여야는 다시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임명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임명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독선과 아집의 결과물이라며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까지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계속된 실패와 무능을 보여준 인사검증 책임자에 대해 지나친 집착을 보여줌으로써 여야 간의 정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영선 장관이 청문회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의 김학의 사건 연루 의혹을 제시하자 한국당이 공작 정치를 펴고 있다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임 장관들에 대한 인신공격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김학의 사건에 대한 황교안 대표의 거짓말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이런 식의 공작 정치를 하는 것은 대단히 치졸한 일입니다. 이처럼 여야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국회에 쌓여있는 현안 처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장 최저임금제와 탄력근로제 개편은 물론 미세먼지와 강원 산불 대응을 위해 오는 25일쯤 국회로 넘어올 추경안 처리까지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선거법 개정안 처리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오는 수요일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함께 중국 상하이를 찾을 예정입니다. 모처럼 여야 원내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어서 꽉 막힌 전국이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보궐선거 참패 후폭풍이 연일 바른미래당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옛 바른정당계 출신 최고위원들이 손학규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전당원 투표를 요구하며 집단 당무 보이콧에 들어갔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교섭단체 구성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우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 옛 바른정당계인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최고위원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최고위원들이 많이 못 나오셨네요. 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3명의 최고위원은 전 당원을 대상으로 손학규 대표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분간 최고위원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손 대표는 어림없다는 말로 사퇴론도 재신임 투표도 일축했습니다. 손학규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 그 의도가 뭔지 나는 너무나 여러분들이 다 압니다. 자유한국당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당세를 모아갖고 거기 가서 다시 통합한다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건 절대 용인 못합니다. 손 대표가 강하게 반발하자 옛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은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버티면 당이 망하는 길이다. 자유한국당으로 가려는 것이냐는 말은 매우 부적절한 언급이자 해당 행위다. 이렇게까지 반박했습니다. 바른정당계 좌장인 유승민 전 대표가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손학규 대표의 측근들은 서둘러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럴 경우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최고위원이 물러나더라도 현 지도체제는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극심한 바른미래당 내부 갈등은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원내 교섭단체 재구성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바른미래당 내부 옛 국민의당 의원들의 이탈 조짐에 평화당 일부 의원들이 정의당과 다시 합치자는 주장에 반기를 든 겁니다.
탈당해서 민주평화당으로 오시겠다라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분들 중에 좋은 분들 같은 경우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지 않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갈등이 야권발 정계 개편의 중대 변수로 떠오르면서 한때 바른미래당을 함께 이끌었던 유승민, 안철수 전 대표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강원도 초대형 산불 이후 하루아침에 집도 절도 다 날려버린 이재민들에게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도움의 손길입니다.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보낸 구호 물품이 줄을 잇고 있는데 구호품 보낼 때 참고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불 바라지 부근 대책본부가 꾸려졌던 주민센터는 어느 사이 전화 상담실로 변했습니다. 종일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iOS 많이 들어오고요. 애기들 애기들만 옷이 오고 생필품하고 라면, 버들 위주로 몇 박스 정도 될까요? 2박스 보내주시고 성함하고 연락처 좀 불러주시겠어요? 지금까지 기업이나 단체 위주였다면 주말이 지나면서 개인이 택배로 보낸 물품이 대부분입니다. 쌀이며 물이며 보관 창고마다 가득 쌓였습니다. 오늘 하루 전국에서 개인들이 보내주신 물품입니다. 주로 이렇게 먹을 게 많고 여성용품이나 기저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옷도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움을 받는 이재민뿐 아니라 도움을 주는 쪽도 흥이 절로납니다. 꼭 필요한 물품을 전할 생각에 힘든 줄 모릅니다. 내 아픔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재민들이 10여 개 임시시설에 나눠 묻기 때문입니다. 구호 물품을 제대로 전하려면 처음 분류부터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를 다 종류별로 분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써있지 않는 것들은 어떤 게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 일일이 뜯어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좀 보내주실 때 안에 어떤 게 있는지를 이렇게 써주신다면 훨씬 더 저희가 빨리 그 이재민 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재산이 타버려 까맣게 속이 탄 이재민들에게 그나마 위안거리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이들의 따뜻한 정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네, 그리고 농민들 농사철을 코앞에 두고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당장 급한 게 농기계와 농자재인데 정부 지원 대상에는 아예 빠져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겨우내 보관했던 농기계들, 경운기와 이항기는 모두 다 뼈대만 남았습니다. 물을 퍼올리는 양수기도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담배 모종입니다. 평소 이맘때면 심어야 하지만 산불에 농기계가 다 타버리는 바람에 전혀 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농철에 써야 할 비료와 벽시도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산불에 집을 잃은 데다 생업인 농사마저 짓기 어렵게 된 농민은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아무 장비가 없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산불로 탄 농기계는 590대가 넘습니다. 농약과 비료 등 농자재 피해는 파악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농기계와 농자재 모두 한 푼도 지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농작물과 달리 법적으로 재산 피해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농기계나 농자재 부분은 저희가 따로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도나 이제 정부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이 꺼진 뒤 피해 조사만 할 뿐 실질적인 대책은 없다며 분통을 터뜨린 농민들. 농기계와 농자재는 보상받을 길마저 없어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이번 강원 산불을 계기로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 문제,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청와대도 곧 답변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번번이 불발됐던 국가직 전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차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만여 명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진화 인력이 투입된 강원 산불. 하지만 여의도 2배 가까운 산림을 태운 불씨를 끄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화마를 코앞에 둔 LPG 충전소 앞을 지키느라 밤을 지새웠고 무거운 호스를 들고 산세를 오르내리며 불꽃으로 뛰어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열악한 현장 상황이 드러나면서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사흘 만에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소방관 처우 개선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국가직 전환은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앞서 20대 국회 들어서도 여러 차례 소방관 국가직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재작년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주도로 발의된 개정안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해당 상임위원회 법안 소위도 통과하지 못했고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도 제자리 걸음인 겁니다. 국가직 전환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도 여전합니다. 여당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국민의 목소리라며 처우와 인력, 장비 격차의 해소를 위해서 법안 통과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다소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제 보다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소방관 국가직화나 소방 관련된 대응기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원을 설립하는 등의 소방기본법 개정 등 추가적인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방 공무원을 지금 이제 지방직으로 돼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잘 살펴서 좋은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부 등의 산불 피해 상황 보고가 예정된 가운데 소방관 국가직 전환 논의에도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네, 그런데 이 소방관들과 함께 맨몸으로 산불을 막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산림청 특수진화대원들. 산불 끄는데 최전선에 선 전문 인력이지만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SNS에 올라온 시커먼 마스크. 소방관들과 함께 이번 산불을 잡은 숨은 영웅이 쓰던 겁니다. 유독가스를 막아줄 장비도 없이 산불 현장에서 맨몸으로 사투를 벌인 산불재난 특수진화대가 주인공입니다. 소방옷을 메고 많게는 1km 이상 산을 올라야 하는 산불 진화 전문 인력입니다. 주로 고지대에 소방관들이 가서 활동하기 어려운데 저희들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급경사 아니면 안반이 많은데. 그런데 특수진화대원들에게는 현장에서의 위험만큼 큰 걱정이 있습니다. 바로 비정규직이어서 시달리는 고용 불안입니다. 산림청 특수진화대원은 1년에 10개월만 고용되고 주 5일을 근무하는 계약직. 그마저도 매년 체력 검사와 면접을 통과해야 1년 계약이 연장되는 처지입니다. 소방관 출신이었는데 굉장히 좋은데 나이는 만 한 52살인가 그 정도. 한 가지 그 종목만 그 기준을 미달되면은 과락이 되거든요. 그 윗몸 일으키기. 산림청은 이번 산불을 계기로 현재 330명인 특수진화대 규모를 2배 이상으로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네, 이번 산불, 강풍과 함께 대기 건조가 그야말로 화근이었는데요. 내일 전국에 제법 많은 단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강원 산간 지역에 큰 눈이 올 것으로 보여서 재발화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산불은 여전히 계속됐습니다. 강원도 인제 산불 재발화와 충청 지역 산불 등 하루 동안 총 6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 초속 10에서 15m의 강풍이 가세한 것이 원인입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산불에 대한 우려도 한숨 돌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남해안 최고 80mm, 영동과 충청 이남 지방에 10에서 40mm,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 5에서 20mm의 제법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건조특보가 모두 해제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화요일 오후 제주도와 전남을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고 강원 산지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서쪽부터 그치기 시작해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은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에는 최고 15cm 이상의 큰 눈이 쏟아져 산불 발생과 잔불 재발화를 억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 산간에 많은 눈이 내리면 이 눈이 녹아내리면서 낙엽 밑에 있던 잔불까지 자연스럽게 제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눈으로 강원 산간의 잔불 상황은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필요한 시기에 흡족한 양의 단비가 내리면서 이번 주말까지는 산불 발생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연예인의 권유로 마약을 다시 하게 됐다고 주장해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목된 연예인의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하나 씨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 때 마약을 끊었다가 다시 하게 된 계기를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예인 A씨가 권유했고 마약도 직접 건네줘 투약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연예인의 실명이 거론되면서 경찰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직 황 씨의 진술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일방적인 진술인데다 황 씨의 책임 떠넘기기일 가능성도 있어서 확인 작업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런 만큼 A씨의 소환 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고 그런 진술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은 두 곳으로 나눠 황 씨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2015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황 씨의 마약 투약과 공급 혐의, 그리고 지난해 추가 투약 혐의를 맡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15년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배경에 경찰과의 유착이 있었는지를 담당합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에 구속된 황하나 씨가 연예인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관련 수사가 어느 선까지 확대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액상 대마를 구매해 피운 혐의로 구속된 SK그룹 창업주의 손자가 내일 검찰에 넘겨집니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1살 최 모 씨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지인 등으로부터 모두 18차례에 걸쳐 액상 대마를 구매해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함께 대마를 피웠다고 진술한 현대가 3세 정 모 씨의 경우 외국에 머물고 있는 만큼 귀국하는 대로 소환할 계획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주변 인물 소환에 나서며 두 사람의 유착 의혹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 수사단은 지난주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부터 곧장 참고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소환 대상에는 윤 씨 지인인 김 모 씨도 포함됐습니다. 윤 씨가 운영했던 회사가 한때 김 씨 소유 땅과 건물에 들어섰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김 씨 말고도 6년 전 경찰 수사 기록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두루 소환해 윤 씨와 김 전 차관의 관계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처음 수사를 맡았던 경찰청에 대해서도 며칠째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오래전 사건이어서 관련 기록을 온전하게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윤 씨 진술을 토대로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지만 윤 씨는 최근 들어 대가를 바란 금품 제공은 없었다고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윤 씨 진술을 핵심 증거로 보면서도 이와 별도로 사건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김 전 차관과의 친분을 시인한 윤 씨와 달리 김 전 차관은 지금까지도 잡아떼고 있는 만큼 두 사람의 대질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별장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도 조만간 조사받을 걸로 보입니다. 뇌물이 오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진술과 관련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범죄 의혹 수사에 나설 단서를 포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학의 사건 재수사 초반, 검찰은 뇌물 혐의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의혹을 밝힐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윤중천 씨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가름하는 헌법재판소 선고가 오는 11일 내려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선고 기일을 열고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릴 전망입니다. 앞서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지난 2017년 2월 낙태죄 조항에 대해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관들의 낙태죄 관련 인식이 7년 전보다 전향적인 것으로 알려져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인 낸시랭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남편 왕진진 씨가 잠적해 검찰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왕 씨가 자취를 감춰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낸시랭은 남편 왕 씨가 자신을 때리고 협박을 일삼았다며 모두 12가지 혐의로 왕 씨를 고소했습니다. 네, 오늘 임명장이 수여가 됐죠. 김현철 새 통일부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를 통해 평화를 공고화하고 평화가 다시 경제를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명균 전 장관에 이어 문재인 정부 2기 통일부 수장에 오른 김현철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단계에서 학자 시절 발언으로 곤욕을 치른 탓인지 취임사는 신중했습니다. 김 장관은 맡겨진 일은 무겁고 기름 멀다는 임중도원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한 뒤 가다서기를 반복했던 불행한 남북관계의 역사를 끝내자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평화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역설했습니다. 경제를 고리로 평화를 공고히 하고 평화를 바탕으로 다시 경제적 협력을 증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남북관계와 통일 문제에 대해 국민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소통을 중요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경제와 평화의 선순환 구조를 강조하면서 향후 추진할 남북관계의 일단을 드러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2017년 취임 뒤 남북관계에 물꼬를 튼 조명균 전 장관은 직원들에게 초심을 잃지 말 것을 당부한 뒤 취임 때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행사를 하지 않고 퇴임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네, 육군과 공군의 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 인사도 단행이 됐습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의 방점을 찍은 인재 등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50만 육군의 차기 수장은 서욱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맡게 됐습니다. 육군사관학교 41기생으로 군문에 들어선 뒤 작전 분야의 주요 직위를 두루 거친 인물입니다. 일각에선 50년 만에 비육사 출신 육군 참모총장이 탄생할 거란 예측도 있었지만 빗나갔습니다. 다만 이번에 한 기수를 건너뛴 만큼 다음 달로 예상되는 중장 이하 장군 인사에서 큰 폭의 물갈이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연합사 부사령관엔 서욱 내정자의 육사 동기인 최병혁 육군 참모차장, 지상작전사령관엔 학군 출신 남영신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이 각각 발탁됐습니다. 3사관학교를 졸업한 황인권 제2작전사령관은 유임시켜 육군 내 출신별 균형을 맞췄습니다. 공군참모총장엔 공사 32기 KF-16 전투기 조종사 출신인 원인철 합동참모차장이 내정됐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은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부대장이었던 이승도 국방전비태세 검열단장이 낙점을 받았습니다. 국방부는 서열이나 출신을 떠나 국방개혁과 전작권 전환 추진 역량에 방점을 찍은 인재 등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별을 하나씩 더 달게 된 장성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게 됩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네, 이른바 5세대 이동통신기술 5G 시대 세계 표준을 향한 경쟁이 시작이 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까지 30조 원을 투자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엔 세계 시장의 15%를 점유해서 일자리도 60만 개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광주, 부산에서 시작된 공연 영상에 맞춰 시차 없이 비보이의 안무와 사물놀이가 펼쳐졌습니다. 5G 환경에서는 드론의 초고속 비행도 더 자유롭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 기념식에 참석해서 세계 표준을 세우기 위한 대한민국의 대전환이 시작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세계적인 혁신을 이끌려고 합니다. 5G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고 만들면 그것이 세계의 표준이 되는 시대입니다. 문 대통령은 5G를 기존 4G보다 20배 빠르고 지연 속도는 10분의 1로 줄여서 넓고 안 막히는 통신 고속도로에 비유했습니다. 2026년 세계 5G 시장 규모를 1,161조 원으로 예상하고 우리 산업과 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혁신적인 융합 서비스로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 산업들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도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까지 민간과 함께 30조 원을 투자해 5G 전국망을 구축하고 민관 합동 5G 플러스 전략위원회도 한 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공공 분야가 먼저 5G를 도입해 시장이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2026년 세계 시장 점유율 15%, 일자리 60만 개 창출, 730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5G 시대를 혁신 성장의 출발점으로 제시한 문 대통령은 디지털 격차 해소도 중요하다면서 중저가 요금제도 만들어서 국민 모두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네,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YTN은 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미래의 먹거리를 조망해보는 기획 시리즈 준비를 했습니다. 기존보다 20배 빠른 차세대 5G 이동통신이 가져올 모바일 혁명을 이어서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율주행을 시작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서울 도심을 주행합니다. 차선을 변경할 때 속도를 낮춰 진입하고 주변 상황에 맞게 속도를 조절합니다. 실제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주변 교통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건 차세대 이동통신 5G 덕분입니다. 프로야구팀 SK의 홈구장 인천 문학구장입니다. SK의 상징인 비룡이 경기장 속으로 날아들어옵니다. 상상 속의 동물인 비룡은 5G 기술을 활용한 증강현실 영상을 통해 실감나게 구현됐습니다. 기존 LTE보다 20배 빠른 5G는 사실상 정보 전달이 끊기거나 지연되는 현상이 없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모바일 혁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거의 저희가 즐기는 모든 것들이 다 스트리밍으로 이제 바뀔 겁니다. 예전에는 컴퓨터를 쓰면 뭔가를 파일을 복사하고 저장하고 하는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런 개념 자체가 앞으로 없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을 놓고 한국과 미국이 총각을 다투는 등 시장의 각축은 뜨겁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그만큼 미래 먹거리로서 부가가치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사물과 사물, 사물과 사람이 촘촘히 연결되는 5G 이동통신. 단순히 속도만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5G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우리의 삶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네, 앞서 보셨지만 오늘 세계 최초로 5G 전략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5G로 인해서 우리 일상은 어떻게 변화하는 건지, 또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들이 있는지 주무부처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5G 서비스 계속 저희가 상용화 개시할 때부터 이제 계속 보도를 하고 있고 5G 지금 뒤에 배경으로 있는데 이 5G가 상용화됐다는 것, 우리 사회에서 이 시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우선 우리가 3G, 4G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네. 그 연장선상에서 5G로 볼 수 있는데 5G는 어떻게 보면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움의 출발이다. 네. 즉 우리 삶에도 이 변화가 오는 것이 워낙 크고
또 우리 세상에 굉장히 지금까지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변화가 있는데 네. 그게 다 우리 산업하고 관계가 돼 있고 우리 미래하고도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조금 전에 조금 편한 질문 드리면 대기하시면서 조금 오시는 길에 과천에서 좀 차가 막혔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5G가 되면 좀 더 빨리 왔을 때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예. 의미인가요? 이제 5G가 되어지면은 속도가 빨라지고 또 지연 현상이 즉 거리가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네. 실시간처럼 옆에 있는 것처럼 그래 되니까 속도가 빨라진 만큼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네.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말하자면은 똑똑함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나 또는 똑똑하다는 스마트 세상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연결, 그다음에 지능. 그러니까 초연결을 기반으로 해서 연결된 모든 것에 지능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데이터들을 처리하게 되니까 길마다 지금 교통 상황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되어지고 하니까 굉장히 정확도 있게 길을 안내해 줄 수 있고 또는 이제 지능화가 되어지면은 여러 가지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고 이동하는 수단이 굉장히 다양해지지 않겠습니까? 예. 꼭 뭐 도로 위를 가는 거 외에 여러 가지 그런 움직이는 이동하는 수단들이 다양해지면서 이것이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스스로 어떻게 작동되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교통에도 큰 변화가 온다고 봐야 되겠죠. 조금 총론적인 의미를 먼저 여쭤봤고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뉴스하면서 우선적으로 좀 궁금했던 거는 당초 4일이 이제 공식 그 상용화 서비스 시작일이었는데 갑자기 3일 밤에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밤 11시 예정보다 좀 당겨졌어요. 그래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세계 최초란 타이틀이 중요한 건가 궁금했었는데 장관님께서 좀 직접 설명을 좀 해주시죠. 결론적으로 결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게 문제는 우리가 작년 2월에 전 세계에다가 대한민국이 2019년 3월 달에 상용화할 것이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 과정에 실질적으로 세계 최초 상용화를 해오면서 표준을 우리가 선도해서 왔다든지 앞으로 열릴 5G의 어떤 시장을 우리가 실제 끌어온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상용화를 가지고 우리가 3월 말에 최초로 한다 그랬는데 대체로 다른 나라들이 한 5월, 6월 빨라도 이렇게 갔는데 우리가 3월 말에 약간의 조금 단말기가 조금 그 마무리가 조금 덜 된 게 있어서 약간 3월 말은 곤란하고 4월 초쯤 할 것이다 이랬는데 그게 아마 미국에서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버라이즌이 4월 그 11일 날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4월 5일 날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더니 미국이 그러면 우리는 4월 4일 날로 땡기자 하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업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 상용화 세계 제출하는 게 큰 의미가 없지만은 그래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그렇게 준비를 해왔고 하니까 준비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러면 우리는 4월 3일 날 밤 11시로 그냥 개시를 하자. 그게 결과적으로 뭐 55분이 빨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세계 최초 의미보다도 세계 최초 상용화를 선언하고 그 과정에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표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 시장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해왔다는 선점을 했다. 거기에 큰 의미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언적인 의미보다는 시장 선점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뭐 그렇게 해왔고 하면 되겠네요. 세계 최초로 우리가 선언해서 해온 흔적들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그럼 실제로 우리가 뭐 세계 최초로 55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세계 최초로 한 것은 사실이죠. 예.
자, 오늘 민관합동 기념 행사도 있었습니다. 앞서 네. 뭐 대통령 발언도 함께 리포트로 지켜봤습니다만은 오늘 좀 그런 자리를 마련한 거는 조금 체감하기 위한 조금 VR이라던가 이런 좀 증강현실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한 행사였나요? 예,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5G를 세계 최초 상용화했다는 것은 소위 이제 인프라를 갖추어서 서비스를 개시했다는 건데 네. 결국에는 그 5G 인프라 위에 다양한 서비스들, 이를테면 헬스케어, 건강 관련한 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스마트 팩토리, 공장에 들어가는 거, 또 엔터테인먼트 쪽, 방송을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네. 또 콘텐츠들이 있을 테고요. 또 그것을 가능케 해주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 단말기들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진짜 성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5G의 인프라 위에 그런 서비스들을 올리는 것을 5G 플러스 전략이라고 오늘 발표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시장 규모가 한 1161조 정도 될 것이다. 이 5G 시장이 성숙기에 들어가는 2026년 되면은 그러면은 거기에서 글로벌하게 대한민국이 시장을 어느 정도 우리가 장악을 하자. 네. 뭐를 통해서? 네. 5G 플러스를 통해서. 예. 그것을 오늘 전체 발표를 한 날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사실 5G 하면 이제 그런 것들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연결이라고 하셨고 또 지능적인 면을 말씀하셨지만 그렇습니다. 예. 우리 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요금제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요금제라던가 이 상용화 서비스가 어느 지역에 좀 더 일반화될 것인가 어느 지역까지 그런 것들이 관심이거든요. 예. 일단 지금 오늘 기준으로 가장 많이 나온 보도는 요금제 문제인데 예. 이런 것들이 좀 저렴해질 것인지 또 지역이 좀 더 확대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관심들이 많은데 좀 장관으로서 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우선 5G의 요금이 네. 이제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이제 정부의 그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 요금이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2위, 3위 업체가 네. SKT나 LGU 플러스가 그보다 더 싼 요금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인가를 받은 SKT가 또 그보다 더 싼. 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 우리가 2G, 3G, 4G 오면서 통신 요금이 지속적으로 굉장히 싸졌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보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한 8기가 정도 쓰는 수준인데요. 네. 그게 2G 요금으로 환산하면 한 1,300만 원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4G에서 4, 5만 원대 요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게 굉장히 이 인가 때부터 정부가 통신비를 그 부담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그 기저를 깔고 네. 출발이 되어졌는데 자연스럽게 시장 경쟁에 따라서 지금 많이 싸지고 있고 앞으로 이제 서비스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 시장이 성숙기에 들어가면은 네. 더 아마 치열한 경쟁에 들어갈 네. 것이다. 그런데 일부 통신사 같은 경우는 당초 알려진 것보다 뭐 예를 들면 무제한 요금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체감하기가 좀 비싸게 느껴지고 그럴 또 수 있습니다. 네, 좀 다르다. 기존에 알려졌던 것과 좀 다르다. 네. 실제로 소비자들이 매장에 가봤더니 그런 지적이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은 뭐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 좀 조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가요? 자연히 저는 네. 불과 지금 며칠 사이에도 그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자연히 시장 논리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경쟁 체제로 가면서 싸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정부의 기조는 보편적인 통신 서비스, 국민이면 누구라도 누려야 되는 예를 들면 전화라든가 네. 인터넷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한다든가 이 정도는 통신 비용에 부담 없이 지속적으로 통신비를 줄여줘야 된다는 게 지금까지 해온 기조입니다. 네. 그게 5G가 가도 변함없이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지역은 우리가 4G LTE 할 때도 주로 수도권부터 먼저 해서 네. 그다음에 인구 밀집한 지방 도시로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대체로 수도권 중심으로 이렇게 5G가 기지국이 만들어졌는데 연말까지 85개 전국의 시 단위는 다
그 확대하고 네. 또 그 기간도 정부가 또 기업하고 협의해서 빨리 좀 땡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포함하면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세계 최초 상용화에 성공한 이후에 어떤 우리의 과제가 될 텐데 그렇습니다. 또 기술 표준을 따내기 위한 어떤 노력도 좀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부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정부 차원에서. 모두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우리가 세계 최초 상용하겠다 그래서 많은 표준들이 지금 만들어져 오고 있는데 3GPP라는 이제 고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 표준에 5대 기업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LG전자가 2, 3위 하고 있고 물론 1위는 지금 화웨이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표준을 지금 주도해 나가고 있고 특히 평창올림픽에 기억하시겠습니다. 5G 네. 우리가 시범적으로 했는데 그때 채택되어진 한 85%가 표준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고 앞으로 네. 그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표준을 주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께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는 바람에 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네. 자 끝으로 사실은 뭐 최근에 이제 후보자 낙마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장관님의 어떤 개인 거취 문제도 좀 관심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5G 정책을 장관께서 맡아서 계속 하실 건지를 포함해서 또 국민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끝으로 해주시죠. 네. 안타깝게 그런 결과가 났습니다만 이건 네. 뭐 어디까지나 인사권자의 문제고 저는 뭐 매일이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고 지금 주어진 일에 특히 말씀하셨던 5G 네. 이것은 제가 떠나는 날까지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부터 더 강도 있게 그렇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빨리 후임자가 찾아져야 되겠죠. 아, 그럼 후임자를 찾을 때까지는 장관께서 그렇습니다. 책임을 지고 누구라도 네. 이게 장관은 임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임이라는 표현도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예. 후임자가 찾아져서 임명되기까지는 장관으로서 끝까지 네. 아주 최선을 다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5G가 사물과 사람을 연결하는 초연결 사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또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걸 포함해서 좀 앞으로 네, 국민 여러분과 좀 계속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도 디지털 격차 문제 말씀하셨고 굉장히 네.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영민 장관과 5G 얘기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 경정 예산을 위해선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적자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금이나 특별회계 여유 자금을 최대한 동원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추경 규모와 대상 사업은 아직 검토하고 있다면서 마무리가 되는 대로 이번 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세계 경기 하강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전에 추경 편성 등의 보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실업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2달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고용 사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이 오른 데다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장하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 총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00억 원 이상 늘어나 6,4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 1월보다 140억 원 이상 많습니다.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 명 늘어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구직급여 지급액이 급증한 건 고용 사정이 그만큼 좋지 않았던 걸 보여줍니다. 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52만 명 넘게 늘어나 지난 2012년 2월 이후 7년여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보건복지, 음식, 숙박 등 서비스업에서 9년 4개월 만에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여성을 중심으로
피보험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오른 점도 영향을 줬습니다. 정부가 앞으로도 실직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어서 구직급여 지급액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YTN 김장합니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 규모가 190조 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수익률은 연 1%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의 2018년도 퇴직연금 적립과 운용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90조 원으로 전년보다 12.8% 증가했습니다. 총 비용을 뺀 지난해 연간 수익률은 1.01%로 지난해 말 정기예금 금리인 연 1.99%의 절반 정도였고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5%였던 점을 고려하면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분석됐습니다. 국제유가가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8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장중한 때 1배럴에 0.5% 상승한 63.39달러를, 런던 IC 선물거래소의 6월물 브렌트유는 1배럴에 0.4%가 오른 70.65달러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는 올해 초 대비 30% 이상 오른 것으로 산유국들의 감산과 미국의 이란, 베네수엘라 제재, 미국 고용지표 호조 등이 유가 상승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주춤하던 홍역 환자 발생이 지난주 다시 급증세로 돌아섰습니다. 대전에서는 소아병원에 입원했던 영유아들이 집단으로 홍역에 걸렸고 경기도에서는 한 병원에서만 2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역 환자 8명이 확인된 대전 소아전문병원입니다. 7개월 아기가 엄마와 베트남을 다녀온 뒤 홍역에 걸렸고 다른 7명이 뒤이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두 만 1살이 안 된 영유아였습니다.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은 더 확산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요새 계속 아프니까 걱정이 되죠. 혹시 홍역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대전시는 홍역 확산을 막기 위해 만 1살부터 하는 홍역 예방접종을 앞당기도록 했습니다.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홍역 환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주 새 홍역 환자는 33명이 늘어 이번 유행 사태 뒤 한 주 기준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경기도 안양의 한 병원에서만 25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예방 접종률이 높아 대유행으로 번지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홍역 예방 접종률도 높고 군집 면역도 다른 나라에 비해 높게 유지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동남아 같은 대유행으로는 이어지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어서 해외 여행객을 통해 국지적으로 확산할 우려는 여전히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집안 공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설업계가 쾌적한 실내를 만들기 위한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의 실내 미세먼지 상태를 물어봅니다. 미세먼지. 현재 미세먼지 상태는 매우 나쁨입니다. 센서가 감지한 실내 곳곳의 공기 상태가 벽면 모니터에 나타납니다. 주방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농도는 자동으로 측정돼 후드가 연기와 냄새를 제거합니다. 한 건설사가 상용화를 준비 중인 미래형 스마트홈 공기청정 시스템입니다. 실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들은 공기질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 오염원들을 제거하고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등 첨단 기술을 엮어 자동으로 최적의 실내 공기 상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1층 현관에 들어서면 강한 바람이 자동으로 미세먼지를 틀어내고 배출된 미세먼지는 아래 흡입 장치가 빨아들입니다. 이르면 오는 5월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국내 최초의 환기형 공기청정기입니다. 전열 교환기를 통해 외부 공기가 유입되면 환기형 공기청정기 필터에서 걸러진 신선한 공기가 실내로 들어옵니다.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극성일 때 창문을 열어 환기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내부와 외부 공기가 순환하는 방식입니다. 주거의 어떤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건설의 회사가 갖고 있는 그런 홈 네트워크와 공기청정 시스템 그리고 외기가 연동된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연계하는 그런 차세대 공기청정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미세먼지가 국가적 이슈로 떠오른 상황. 쾌적한 실내 공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건설업계의 아이디어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사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공기청정기 상담 건수는 1년 전보다 93%, 한 달 전보다는 191%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수요가 몰리면서 배송이 늦어지거나 과장 광고로 인한 품질 불만 상담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하면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가 일자리 포털 검색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자리 포털인 워크넷에서 지난 2016년 1월 이후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로 검색 횟수가 66만 번에 달했습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근무하며 300만 원을 내면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 1,600만 원을 마련하도록 지원합니다.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50대 아이 돌보미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58살 김모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신문을 마친 뒤 흐느끼며 법원을 나온 김 씨는 아이 부모에게 할 말이 없는지 등을 묻는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소속인 김 씨는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짜리 영아를 15일 동안 34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우익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로 악명이 높은 산케이가 자사의 보도를 사과하기 위해서 이른바 사죄 방문을 왔던 사실이 최근 공개된 외교 문서를 통해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88년 1월 일본 주간지 주간 산케이 때문에 외무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2달 전 일어난 칼기 폭파 사건을 소재로 남북 지도자를 변태 성욕자로 묘사하는 낯뜨거운 만평을 실었습니다. 남북이 비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암시를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편집장 파면과 만화가와의 계약 해지, 산케이그룹 회장의 사죄, 사과문 게재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케이 서울지국을 폐쇄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결국 닷새 만에 산케이그룹 의장이 최광수 외무부 장관을 방문해 사죄하면서 우리 측 요구가 관철됐습니다. 당시 산케이 측은 한국 관련 보도를 신중하고 건전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청와대와 산케이의 악연은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2007년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소인이라는 모독적인 표현을 사용해 우리 정부의 항의를 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세월호 7시간 보도와 명성황후 비유로 악연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一国の最高権力者の重大事故の当日の動静について題材としたものです。 1988년 당시 언론 통제로 국내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산케이 만평 소동이 외교부 문서 공개로 드러나면서 한국 관련 보도에 신중하게 임하겠다던 산케이의 약속이 30년 넘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경질설에 휘말렸던 커스턴 닐슨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결국 물러났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7일 트위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자신의 자리를 떠난다면서 그의 봉사에 대해서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케빈 맥앨리넌 세관 국경보호국 국장이 장관 대행을 맡아 공백을 메운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리비아에선 통합정부군과 동부 군 세력의 무력 충돌로 최소 3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전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전을 우려해서 자국의 병력을 일시 철수시킨 미국은 동부 군벌의 군사작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원대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수도 트리폴리로 진격을 시작해 이틀 만에 트리폴리 공항을 장악한 동부 군벌 리비아 국민군이 현지 시각 7일 트리폴리 외곽에서 처음으로 공습을 진행했습니다. 칼리파 하프타르 리비아 국민군 최고사령관 측은 리비아 국민군 전투기들이 트리폴리 외곽에서 리비아 통합정부와 연계된 민병대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비아 정부군도 리비아 국민군의 수도 진격을 저지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تعلن القوات المسلحة الليبية عن انطلاق عملية بركان الغضب وذلك لتطهير كافة المدن الليبية من المعتدين والخارجين عن الشرعية. 양측의 무력 충돌로 수십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전이 격화하면서 리비아가 다시 내전의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리비아는 지난 2011년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뒤 유엔의 지원으로 구성된 리비아 통합정부가 수도 트리폴리를 비롯한 서부를 통치하고 있고 하프타르 사령관이 동쪽을 점령해 국가가 사실상 양분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리비아에서 안전 문제를 우려해 자국 병력을 일시적으로 철수시켰습니다. 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트리폴리 근교에서의 전투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하프타르 사령관 측은 군사작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끝없는 분쟁으로 가자지구 동물원 동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물보호단체의 도움으로 가자지구 밖으로 후송됐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라파에 있는 한 동물원. 진정제를 맞은 암사자와 수사자가 우리 밖으로 옮겨집니다. 여우와 타조, 펠리컨도 차례로 운반용 케이지에 실립니다. 이 동물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이 격화되면서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은 물론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해 올해만 벌써 새끼 사자 4마리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اغلب الحيوانات عندها نوع من التروماتايزد او المشاكل نتيجه برضه صغر حجم الاقفاص عندهم حاجه اسمها ستيروتايب بيهيفير او نوع من يعني نقول التقلب العصبي انه بيروح ويجي يتحرك في نفس المكان لمده كذا ساعه في اليوم. 특히 이 동물원은 관람객들을 늘리기 위해 14개월 된 어린 암사자의 발톱을 모두 뽑아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보호단체가 나섰고 구조된 동물들은 가자지구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팔레스타인 당국은 이 동물원의 폐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자지구에는 아직도 열악한 동물원들이 여러 곳 더 있으며 많은 동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영업난에 빠진 동네 서점을 살리기 위해 서울시가 임대료를 부담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오늘 서울 종로구 역사책방에서 열린 제로페이 가맹 10만 호점 기념 행사에서 서울 도서관장에게 동네 서점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종합 정책을 만들도록 하고 보고받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결국 책방도 임대료가 문제라며 책방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동네 책방이 어떻게 확산하고 생존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시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책방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살릴 수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뭐 지원 방법이 임대료 같은 게 비싸니까 그런 걸 좀 지원한다든지. 뭐 이게 사실 공적 기능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죠. 그래서 뭐 어떻게 좀 이게 확산되고 그럴 수 있는지. 시비를 안 거는 게 불문율입니다. 불문율인데 저희 해양교통위원회와 또 본 의원이
깜짝 놀란 일이 있어가지고 저 로또 인사고요. 그다음에 로또 자리입니다. 저거는 신의 직장입니다. 요번 예산의 그 추경에 2억 970만 원인가 약 2억 1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미화원 한 몇 명쯤 되는 퇴직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한 분 거거든요. 한 분인데 이분 퇴직금을 보니까 그 18년 28일을 근무했는데 이 10년 이상 근무하면은 50%를 이제 가산하에 지급하니까 18년이 27년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2억 1천만 원이 이제 산출이 됐는데 이분이 지금 18년을 근무하셨는데 월 급여가 542만 4천 원입니다. 연봉으로 6,500만 원입니다. 이 환경미화원이 한 100몇십만 원 받는 줄 알았는데 연봉 6,500을 받는다니까 좀 놀랐습니다. 저희 그 시의원 급여보다도 월 한 100만 원이 더 많습니다. 왜 이렇게 이 환경미화원의 연봉이 올라갔느냐? 사실 그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경기가 별로 안 좋아서 실제 급여를 퇴직금을 못 주는 업체도 많습니다. 과연 부산시가 앞으로 재정이 어려울 텐데 과연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 잡고 이 재정을 그리고 환경미화원직은 잘 알다시피 뭐 대학을 졸업해야 된다거나 치열한 어떤 시험을 치고 경쟁을 뚫고 들어온다거나 이런 절차도 과거에 거의 없었죠, 그죠? 우리가 보통 환경미화원이라 하면은 열악한 그 급여를 받고 또 그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일을 하는 그런 아주 또 사회적 약자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신의 직장입니다. 저 환경미화원이 저런 대우를 받는다면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저 단체 협약 제대로 바로 개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지금 부산시에 네, 새까만 그을음으로 흰색 마스크가 회색이 돼버렸습니다. 초대형 산불 진압에 참여했던 산림청 특수진화대 대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인데요. 밤새 불을 껐는데 아찔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라며 까맣게 불탄 나무들처럼 비정규직 대원들의 속도 까맣다고 호소했습니다. 산불의 경우 이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또 헬기도 야간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마침 소방대원들 국가직 전환 문제가 다시 공론화된 만큼 이 숨은 의인들의 처우 개선도 함께 논의가 있어야겠습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요즘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내일은 건조함을 해소해줄 단비가 내립니다. 시기 적절하게 내리는 고마운 비지만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고 강원 산간에는 많은 눈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 전남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부터 모레 오후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간에 120mm 이상, 제주도와 남해안에 최고 80mm, 그 밖에 다른 지역에는 5에서 40mm가 되겠고 강원 산간에는 15cm 이상, 경북 북동 산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7도, 대전 7도, 광주 9도, 부산 10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4도, 대전 17도, 광주 17도, 부산 15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비가 그친 뒤 주 후반에는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